네, 오늘 새벽 음주 차량이 교통사고를 내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고 또 아파트 곳곳에서는 화재도 잇따랐는데요. 네, 밤사이 사건 사고를 황정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좌회전하던 승용차가 갑자기 인도로 돌진하더니 보행자를 들이받습니다. 오늘 오전 2시 25분쯤 부산 해운대구 교차로에서 BMW 승용차가 보행자를 치고 도로 옆 담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운전자 등 4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34%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젯밤 7시 40분쯤에는 부산에서 갯바위에 고립된 고교생 2명이 해양경찰에 구조됐습니다. 이들은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다가 만조로 물이 차올라 육지로 이동할 수 없게 되자 구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밤사이 아파트에서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전 0시 30분쯤 경기도 군포시의 한 아파트 15층에서 불이 나 주민 5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불길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25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보다 앞서 오후 6시 30분쯤에는 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진화됐지만 주민들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대전에서도 오후 5시쯤 아파트에서 불이 나 70대 남성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장판 부주의로 불이 났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네, 지금쯤 귀성길에 오르신 분들 많으실 텐데 이 추석 연휴 기간 교통사고 1위가 음주운전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새벽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20대가 보행자를 덮치는 사고를 냈는데요. 이 밖에 사건, 사고 소식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전지현 변호사님 나와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디 다녀오셨나요, 연휴인데? 아니요, 저는 고향이 서울이라서 어디 안 갔었거든요. 네, 뭐 운전을 하거나 이럴 일은 없었겠네요. 예, 근데 오늘 네. 방송국 오다 보니까 서울 시내 차가 꽤 막혀요. 네. 그러니까 내려가셨던 분들이 많이들 돌아오신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지금 시간쯤이 좀 약간 정체가 있을 것 같은데 추석이라는 이런 명절 때만 되면 사실 분석 수치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뭐 사고라든지 뭐 졸음 운전을 했다 여러 가지 분석 수치가 나오는데 이번에 그 사고 건수를 보니까 음주운전 사고가 많다라고 분석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장거리 통행량이 예. 많아지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런 연휴 기간에는 교통사고 건수가 늘어나게 돼요. 그런데 이번에만 그랬던 게 아니고 예전에도 사고의 원인 중 1위가 3건 중 1건 비율 정도가 음주 사고였거든요. 그 다음이 이제 신호 위반이고 그 시간대를 보면은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에 이렇게 집중돼 있고 그다음에 연령대를 보면은 음주 사고를 낸 사람들의 1위가 30대고 그 다음이 20대예요. 그러니까 30대, 20대가 전체 음주 사고의 절반 이상을 넘고 있거든요. 왜 하필 연휴 기간에 이렇게 음주 사고가 많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가족들이 오랜만에 모여서 이런저런 그러니까요. 회포를 풀다 보면은 그게 술이 안 들어가면 또 이렇게 마음속에 얘기들이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방심을 하고 이렇게 술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차례를 지낼 때도 술을 먹죠. 그 음주를 접할 기회가 많아요. 네. 그리고 또 30대, 20대 사고가 많다는 거는 아무래도 이런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가족을 데리고 이렇게 동행을 하는 게 아니라 혼자서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좀 책임감도 덜해지니까 더 방심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새벽에도 20대가 또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도를 덮치는 사고로 지금 한 명이 의식불명이라고 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34%라고 하는데 이 정도면은 의식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그거는 체중이라든지 알코올 분해 속도에 따라서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34%면 0.1% 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이 돼요. 이 면허 취소 수준 0.1%라 그러면은 보통 사람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성인 남성 기준으로 소주 한 병은 좋게 먹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병에서 2병 사이 정도가 돼요. 근데 우리 법에 보면은 음주운전의 기준을 0.05%로 해놓고 있는데 그거는 소주 한 잔에서 2잔 사이 정도가 되거든요. 기준을 그렇게 세워놓는 거는 일단 소주 한두 잔을 먹으면은 이렇게 방향 감각이 헷갈리고 정상적으로 운전하기가 어려운 상태라는 거를 이렇게 전제를 하고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0.1% 면허 취소 수준이라면은 지금 앞차가 나한테 10m 떨어져 있는지 20m 떨어져 있는지 가늠이 안 되고 아마 혈중 알코올 농도 이 정도 되는 사람 걸어보게 시켰으면은 곤드레 만드는데 갈지자로 걸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상적인 운전은 거의 불가능한 그런 만취 상태였다, 인사불성인 상태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역시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또 이번 추석 때 가장 아찔하고 또 어떻게 보면 황당했던 사고가
고속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을 태운 채로 음주운전을 했거든요. 무려 그 4시간 가까이 질주를 했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 0.05만 넘으면 이제 해당된다고 하셨는데 0.165%였거든요. 어떻게 좀 이런 게 가능했을까요? 아, 참 이제 무면허에 네. 음주까지 한 기사가 승객 수십 명을 태우고 그러니까요. 400km를 네. 질주한 사건인데, 그러니까 21일 날 새벽 1시 25분경이었다 그래요. 네. 이제 강남 터미널을 출발한 차가 이렇게 경부고속도로를 탔나 봐요. 그러니까 남쪽으로 이제 한 400km를 질주를 했는데 이 승객들이 보니까는 운전자의 상태가 분명히 이상한 거예요. 차가 네. 비틀거리기도 하고.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는 경찰이 이 차를 중간에서 막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검거를 하는 과정에서 또 이제 10km 정도 아이고. 추격전이 발생했다고 해요. 네. 근데 참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실 텐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보면은 운송사업자는 운수 종사자의 음주 여부라든지 과거 사고 경력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을 하고 운전을 시켜야 될 의무가 있고요. 예. 만약에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이 이렇게 사업을 정지당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 회사 측 말에 따르면은 뭐 연휴 때 사람이 워낙에 그 수요량이 많아서 그랬는지 예전에 한번 써봤던 사람이고 뭐 협력업체를 통해서 지원을 받았다, 아르바이트식으로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예. 정규직이건 아르바이트로 썼건 운송 사업자 그 사업주의 경우에 책임을 이렇게 해서 모면할 수는 없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조사를 해보고 확실한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지금 사업주에 한해서는 뭐 이렇게 사업을 6개월간 정지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여객 운수업에 지금 종사하고 계신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여객 운수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해서 네. 일반적인 음주운전보다 가중처벌이 된다 이렇게 아. 법정형으로 규정이 돼 있지는 않고 네. 다만 이렇게 판사의 재량에 따라서 가중처벌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초범이면 보통 벌금형이 나오는데 네. 얼마 전에 이 버스 기사에 대해서 이제 집행유예를 선고한 그런 판결도 있었거든요. 네. 그 일반적인 형량을 보면은 이 사람이 이제 운전면허 취소 한 번 됐었잖아요. 그렇죠. 3번 이상 걸리게 되면은 뭐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고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이 되고요.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돼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다행히 어떤 사고나 인명피해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도로교통법 위반 수준에서 그치는데 만약에 인명피해가 났을 경우에는 좀 더 이렇게 형량이 늘어나게 되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음주운전에 대해서 처벌이 너무 이렇게 약간. 가벼워요. 네. 이게 초범 같은 경우에는 벌금으로 끝나고 사고가 설사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측이랑 합의를 하면은 그냥 집행유예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법을 고치는 것보다는 이게 재판 실무에서 좀 더 가중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음주운전도 한 번 해본 사람들이 계속 반복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좀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고 그리고 많은 대중의 이런 생명을 책임지는 여객자동차 운수업자의 경우에는 법정형으로도 좀 더 가중 처벌 규정을 둘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특히나 또 사람 생명하고 또 직결돼 있으니까 말이죠. 네. 두 번째 짚어볼 부분은요. 명절 때 이제 가족들이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가족이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서로가 가까운 관계인데 그렇다고 가족들끼리만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도 가족 간의 폭행이나 살인 등 끔찍한 일이 일어났더라고요. 예, 이제 보도가 된 게 네. 2가지 사건이 있는데 하나 사건은 이제 첫 번째 사건은 전북 정읍에서 일어났는데 30대 남자가 이 사람이 평소에 게임 중독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흉기로 아버지의 이 어깨와 옆구리를 찔렀고요. 그리고 네. 80대 노모, 그러니까 할머니예요. 네. 80대 할머니를 밀어서 넘어뜨렸다고 하는데 신고를 받고 이렇게 경찰이 출동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흉기를 들고 쓰러진 아버지 옆에 이렇게 멀뚱멀뚱 쳐다보며 써 있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일단 경찰은 이 사람이 평소에 게임 중독이었으니까 어떤 피해 망상이라든지 현실과 게임 세계를 구분하지 못해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또 한 가지 사건은 대구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제 40대 남성이 방화를 저질렀습니다. 네. 왜 방화를 저질렀냐면은 오랜만에 아버지를 만나서 이제 3대 가족이 모여 사는 부동산을 판매하는 거를 이렇게 네. 집을 파는 얘기를 이렇게 논의를 했는데 네. 아버지가 이 아들 뜻대로 안 들어줬던 것 같아요. 네. 집을 나가더니 술을 먹고 들어와서 본인의 아내와 아버지가 있는 집에다 불을 질러서 결국 이 아내와 아버지는 2도에서 3도 정도 화상을 입고 이 사람도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정말 최근에 특히나 명절이 되면 극단적인 사건들이 많은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보면 5년간 명절 기간 접수된 가정폭력이 무려 3만여 건에 달한다고 하는데 굳이 이렇게 이 기간에 유독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옛날 같으면은 3대가 가족들이 다 모여서 살았기 때문에 갈등이 있으면은 그때그때 풀 수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요즘 같은 때는 다 떨어져 살다가 그렇죠. 1년에 2번, 3번 정도 모인단 말이에요. 그럼 모여서 그때 얘기할 게 뭐 일상적인 얘기보다는 아마 중요한 얘기, 내가 이렇게 꺼내놓으려고 하는 얘기들을 꺼내놓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중요한 얘기라는 게 결국 돈 얘기인 경우가 많거든요. 네. 우리 집에 선사는 어떻게 하고 집은 어떻게 하고 이러는데 자녀가 부모들한테 요구를 하는 거는 바라는 거는 이제 경제적인 지원이고 아버지 세대에서는 또 이제 아들이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평균 수명도 길어지고 노후 자금도 필요하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도 선뜻 이렇게 도와주기가 어렵고 네. 자식이 여러 명이다 보면은 또 누구는 도와주고 누구는 덜 도와주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다가 갈등이 확 폭발을 하는데 내일도 볼 사이 같으면 내일 다시 얘기를 하면 되지만 이번에 내가 그냥 서울에 올라가면은 또 보려면 한참 그 걸리잖아요. 시간이 없네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충동적으로 확 터지는 게 아닌가. 또 요즘 살기가 모두 어렵다고 하잖아요. 경제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 이렇게 촉매제가 되는 것 같고 또 이게 부부 사이에 이혼 건수, 이혼 신청을 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게 되는데 이거는 명절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평소에 이렇게 갈등 있던 부부들이 명절을 지내고 나서 많이 이혼 소장을 내요. 그게 평소에 누적돼 있던 갈등이 명절날 누구 집에 먼저 가냐, 왜 설거지는 나만 하냐 이런 사소한 문제로 난 더 이상 너랑 못 살겠어 이러면서 네. 폭발을 하게 돼가지고 결국 변호사 사무실을 두드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 사례도 많이 보셨겠어요, 실제로. 네. 가장 가까운 사이일 텐데 아무래도 좀 배려가 필요해 보이네요. 자, 마지막으로 짚어볼 사건은요. 최근에 그 온라인 포털 같은 데 검색어에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유흥 탐정. 아무래도 시청자분들도 많이 접하셨을 텐데 어떤 건지 설명부터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탐정하면 네. 뭐 에거사 크리스티나 뭐 셜록 홈즈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에 탐정은 네. 그렇게 멋있는 탐정이 아니고요. 네. 뭐 애인이라든지 내 배우자의 어떤 바깥 생활이 궁금한 사람들이 좀 알아봐 주세요 이러고 그 불법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는 그 배우자나 애인의 전화번호를 제공을 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 전화번호를 가지고 유흥업소에 최근에 뭐 어느 유흥업소에 몇 번 출입했다 이런 거를 알려주는 건데 전화번호만 가지고 이런 거를 알려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추가 정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추가 정보라는 거는 어디에서 신용카드를 결제했는지 최근에 어디로 이동을 했는지 그런 위치 추적이 될 거 네.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추가적인 불법 수단이 뒷받침돼야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알아내가지고는 내 배우자가 뭐 부정행위를 하는 걸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내가 소송을 하면은 결국 불법적인 방법으로 알아냈다는 게 이렇게 드러나기 때문에 네. 재판 네. 과정에서 내가 역공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런 거를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온라인 흥신소 운영자는 물론이고 사용한 사람도 같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던데 그럼 모든 행동이 다 불법인 건가요? 그렇죠. 이게 내가 동의 없이 이 네. 사람의 전화번호를 사이트에 올리면은 이 불법 사이트 운영자는 그 전화번호를 가지고 신용카드 조회 내역이라든지 위치 추적이라든지 이렇게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해서 그러니까 추적 대상인 그 배우자의 동의 없이 이런 것들을 알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신용정보보호법 위반 같은 것들이 될 수가 있고 최근에 온라인 흥신소를 통해서 어떤 배우자의 그런 부정행위를 알아낸 사람의 경우에 법원에서 신용정보보호법 위반의 교사범이다 이렇게 인정한 예가 있거든요. 네. 결국은 나도 그 불법 사이트 운영자랑 공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교사범이라 그러면 형은 동일해요. 네, 부부라도 뭐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부부도 불법이죠. 이거는 네. 부부라고 하더라도 지켜야 될 프라이버시가 있는데 그렇죠. 함부로 이거를 알아낼 수는 없어요. 이게 또 최근에 보면 사기나 협박 같은 2차 피해까지 번진다고 하는데 어떤 사례가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기란 건 뭐냐면은 이런 불법 사이트 운영자가 내가 이거 돈을 받아가지고는 더 이상의 추가 정보를 알아낼 능력도 없어요. 그러면서 돈만 받고 싹 모른 척하는 거예요. 전화번호 바꿔버리고 이른바 먹튀죠. 네. 이런 게 사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양다리 수법인데 뭐냐면은 내가 어떤 부인의 이렇게 요청을 받고 남편의 이렇게 부정행위 사실을 알아냈어요. 그런 다음에 남편한테 가서는 당신 공무원이던데 최근에 뭐 성매매업소에 드나들었어요. 이러면서 협박을 해가지고 돈을 뜯어내고 네. 아내한테는 당신 아주머니 이렇게 나한테 얘기했던 거 남편한테 전부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협박을 하면서도 돈을 뜯어내는 건데
이게 불법 사이트 운영하는 사람 누군 줄 알고 이렇게 뭐 맡기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내가 배우자나 애인을 의심한다는 거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어떤 근거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당사자끼리 풀어야 돼요.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네. 해보고 상대방이 계속 진실을 감추는 것 같다면 그때 어떤 이혼이라든지 극단적인 결정을 해야지 이렇게 불법 사이트를 통해서 알아내는 거는 결국 확인 사살이나 내가 나중에 형사처벌을 네.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절대적으로 유흥탐정 관심이 간다고 해도 궁금해도 이용을 하지 말아야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